그러게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어요? 7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한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28살. 제 딸보다 겨우 3살 많은 여자였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가족처럼 서 있던 그 여자. 남편은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7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딸 또래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싸늘하게 말했죠. 생활비는 끊을 거야. 딸 로스쿨 학비도 이제 중단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년의 헌신 끝에 찾아온 배신,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꿈이 있었어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외국어를 공부해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학비를 모아주셨고 저는 열심히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박도현.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첫 만남에서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내 꿈에 대해, 그의 일에 대해. 유학 가면 보고 싶겠네.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매일 전화했고 주말마다 만났죠. 그는 내 꿈을 응원했고 나는 그의 진지함에 끌렸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유학, 꼭 가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 속에 간절함이 보였죠. 나랑 결혼하면 안 될까?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유학, 꿈, 미래. 하지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좋아. 25살 나는 유학 대신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신혼은 달콤했습니다. 시댁 근처 빌라에 살았지만 둘이 있으면 행복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주 들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참견했어요.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 남편이 밖에서 일을 잘하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딸이구나. 그 한마디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 하지만 둘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출혈이 심했고 응급수술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확 달라졌습니다. 대가 끊겼네. 우리 집안 대가 끊겼어.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친척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씀하셨죠. 나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도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혼 때 웃으며 행복하게 해줄게라던 그 사람은 어디 간 걸까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용기를 내서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 서연이는 씩씩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별로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요.
명절 때 친척 집에 가면 남자 아이들한테만 세뱃돈을 두둑히 주셨어요. 서연이한테는 늘 적게 주셨죠. 서연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애썼죠. 명절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며느리가 이래야지. 시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걸 확인하는 말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죠. 엄마가 쓰러지셨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뇌졸중입니다. 왼쪽 반신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도 있을 겁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요? 환자분 상태를 보면 가족이 직접 돌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봤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도왔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만 병원에 왔어요. 그 이후론 회사가 바쁘다며 거의 안 왔죠. 당신이 잘 돌봐주니까 안심이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사라졌어요.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손등엔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자주 링거를 맞았거든요.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점점 늘었고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딸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할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어요. 내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뿐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사랑이 이런 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이게 내 역할이니까.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지 5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예전엔 7시쯤 집에 왔는데 매일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오늘 회의가 길었어. 미안.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을 치우며 생각했죠. 회사 일이 많구나. 힘들겠다. 외박도 시작됐어요. 오늘 지방 출장 가야 해. 내일 돌아올게.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잦아졌죠. 저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하겠어. 괜찮아. 요즘 프로젝트가 크게 들어와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핸드폰에 잠금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당신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었네? 응.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다 걸라고 했어. 기밀 문서 많이 다루거든. 그렇구나. 당연하지.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다더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였죠.
당신 향수 바꿨어? 응? 아, 오늘 거래처 미팅 갔는데 여자 부장님이 향수 추천해줘서 샘플 받았어. 괜찮아? 응, 좋은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멋부리려고 신경 쓰는구나. 좋은 일이지. 며칠 후엔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죠. 당신 여기 뭐 묻었어? 남편이 거울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게 뭐지? 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많아서 부딪혔나 봐. 재빨리 셔츠를 벗어 세탁기에 넣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출퇴근 시간엔 엘리베이터가 전쟁터지. 그러게. 진짜 사람 많더라. 별일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나. 남편 회사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요즘 신입 여직원이랑 자주 점심 드시던데 혹시 아세요? 심장이 철렁했었죠. 하지만 남편한테 물었을 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이 업무 모르는 게 많아서 가르쳐 주는 거야. 점심 먹으면서 업무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사람들 참. 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그렇지.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회사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그 후로 남편은 더 조심했어요. 여직원들이랑은 단둘이 안 만난다고 항상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다닌다고 했죠. 쓸데없는 오해받기 싫어서. 당신 기분 나쁠까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더 고마웠어요. 날 배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외박을 해도 피곤한 표정을 지어도 그저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화면엔 이름만 떴어요. 나경. 나경? 회사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니까요. 당신 나경이라는 사람한테 문자 왔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말했어요. 아, 회사 직원. 업무 관련 문자일 거야. 그렇구나. 답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할게. 지금은 피곤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나는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내가 유학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사람이었죠. 남편도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의심하는 건 우리 결혼 전체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병원 가고 집안일하고 딸 챙기느라 바빴죠.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고 나는 집안을 지키고. 그게 우리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빠 보여.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 요즘 일이 재미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 그래? 잘 됐다. 무리하지 말고. 응. 당신도 병원 다니느라 힘들지?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힘이 나.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게 부부잖아요. 밤에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잘 때도 나는 이해했어요. 피곤해서 그러겠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겠지. 7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우리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더 충격이 컸나 봐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난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7년 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건 7년째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병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요. 폐렴 증상이 보이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손도 잡아드리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노환이시니까 언제든 급변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니 상태가 안 좋대. 병원 좀 와줄래? 그래. 알았어. 내일 갈게.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깔끔하게 묶은 머리. 나는 멈칫했어요. 이분은? 남편이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아, 회사 직원이야. 김나경 씨. 어머니 병문안 온다고 해서 같이 왔어.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 평소 신세를 많이 져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중했고요. 아, 그래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도현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남편이 손을 잡았을 때 천천히 눈을 뜨셨죠. 시어머니는 언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많이 회복되신 상태였어요. 예전보다 말씀도 잘하셨고 표정도 또렷했죠. 도현. 왔구나. 응, 엄마. 기분 좀 어때? 괜찮아. 시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았죠.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아들도 왔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쥐셨어요. 김나경 씨가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왔고 남편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쪽은 김나경 씨라고 회사 직원인데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그저 손님을 맞는 정도였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나는 간호사실에 들러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잠깐 간호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나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간호사실로 갔죠. 시어머니 약 처방에 대해 물어보고 몇 가지 서류를 확인했어요. 10분쯤 걸렸을까요? 간호사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갔는데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한 공기가 느껴졌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남편과 김나경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김나경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남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문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죠.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남편과 김나경을 외면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경 씨, 우리 나가죠, 이만. 엄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남편이 서둘러 말했어요. 아, 네.
어머님 쾌차하세요. 김나경 씨가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남편도 따라 나갔죠. 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님?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천천히 말했어요. 영순아,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왜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알 수 없었어요. 한참 후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나경 씨는 먼저 보냈어. 나도 이만 회사 가봐야 해. 응, 가봐. 근데 아까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저러시던데. 모르겠어. 갑자기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셔서.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그런가 봐. 나 먼저 갈게. 남편이 나가고 나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 울고 계신 걸까? 왜 자꾸 고맙다고 하시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디야? 응, 아직 회사야. 오늘도 늦어?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가 좀 많네. 그렇구나. 그런데 낮에 그 직원 말이야. 김나경이라고 했나? 응? 김나경 씨.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기획팀 직원이야. 일 잘해. 그렇구나. 근데 아까 병실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 모르겠어. 갑자기 그러시더라. 아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봐.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셨죠. 언어 재활 치료로 회복되셨던 말씀도 다시 끊기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갑자기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무슨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회사 직원을 데리고 병문안 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그렇군요. 환자분들은 예민하실 때가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내 손을 꼭 쥐실 때가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잠든 것처럼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어요. 나를 보며 입술을 움직이셨죠. 영순아,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무엇을 보셨는지, 무엇을 들으셨는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히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돌봤던 시어머니. 처음엔 절 구박하셨지만 간병하는 동안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은 잘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하신다는 걸요. 가끔 제 손을 꼭 쥐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꼈죠. 어머님이 절 진짜 딸처럼 여기신다는 걸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알았어. 지금 갈게. 1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어요. 병실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봤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서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장은 시내에 있는 큰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친척들도 올 테니 넓은 곳이 필요했죠. 딸 서연이도 학교에서 급히 와서 도와줬죠.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 편히 보내드려야지.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이웃분들, 남편 회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고요. 오후 무렵 남편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왔어요. 다들 검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김나경. 한 달 전 병실에 왔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화장도 옅게 했고 표정은 침착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들어와 절을 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으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절을 마치고 빈소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김나경은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럼 조문객 명부 좀 정리해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명부를 들고 빈소 한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문객들의 이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 직원이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거겠지.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절하고 나갔는데 왜 저 여자만 남아있는 걸까? 아니야. 일 잘하는 직원이니까 남편이 부탁한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 장례에만 집중해야지. 저녁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절을 받고 인사를 하고 차를 내왔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김나경은 계속 남편 옆에 있었어요. 조문객이 오면 명부에 이름을 적고 부의금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마치 가족처럼요. 딸 서연이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누구야? 응? 누구? 아빠 옆에 계속 있는 여자. 검은 정장 입은.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조문객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 회사 직원이래. 도와주러 온 거야. 회사 직원이면 왜 하루 종일 여기 있어? 다른 직원들은 다 갔잖아. 서연이의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죠. 서연아, 지금은 할머니 보내드리는데 집중하자. 나중에 얘기하고. 알았어. 서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고 빈소는 조용해졌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건강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님 편히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차 한 잔 드세요. 돌아보니 김나경이 서 있었어요. 손에 종이컵을 들고요. 아, 고마워요.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죠.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뭔가 묘했어요.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7년 동안 어머님 간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정말 강하세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쉬세요. 제가 밖에서 조문객 맞을게요. 그 여자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나경은 계속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조문객을 맡고 명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일들을 챙겼어요. 남편은 그런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나경 씨 정말 고마워. 나경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저렇게까지 하나? 요즘 회사 문화가 그런가? 상사 어머니 장례식이면 저렇게 3일 내내 밤새가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가? 오래 근무한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저 여자만 유독 눈에 띄게 저러는 게 맞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요즘 회사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고마운 직원이구나. 남편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김나경은 사흘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차를 가져다 준 그때 딱 한 번 빼고는요. 다른 조문객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힘내세요, 고생하셨어요,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김나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긴 봤어요.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죠. 하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에 대해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요. 그게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서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 진짜 이상해.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회사 직원이라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도 이상해. 그리고 엄마 쳐다보는 눈빛도 이상해.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 다 지쳐서 그래. 알았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발인 날이었어요. 관이 나가고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화장장으로 향했죠.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리였죠.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김나경이 명부와 부의금 봉투를 정리해서 건네줬어요. 사장님,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명복을 빕니다. 공손한 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직원이네. 남편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왜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왜 사흘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는지, 왜 나를 그런 눈빛으로 봤는지, 그 모든 이유를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죠.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장례 후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외박도 잦아졌고요. 말수도 더 줄었어요. 당신 밥은 먹고 다녀? 응. 회사에서 먹어. 대화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그래. 무슨 일인데?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 그 사람 사랑해.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이미 1년 넘게 다른 사람이랑 지내고 있어. 손이 떨렸어요. 누구랑? 나경이. 김나경. 알지? 장례식장에도 있었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나경.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 그 여자. 회사 직원 아니었어? 직원이지. 근데 사랑하게 됐어. 언제부터? 1년 반쯤 됐어. 1년 반. 시어머니 간병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죠.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 28. 우리 딸보다 겨우 3살 많은 나이였어요. 미쳤어? 딸 또래 여자랑?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산 우리는 뭐야? 미안해. 그냥, 이제는 너랑 살기가 힘들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이미 짐을 싸놓은 거였죠. 지금 나가는 거야? 응. 나는 남편 앞을 막아섰어요. 빨리 이혼해주면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요구해도 내가 해야지. 왜 당신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와?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그럼 생활비는 당분간 끊을 거야. 서연이 로스쿨 학비 지원도 중단하고. 뭐?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이혼 절차 빨리 끝내자, 우리.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서연이 아빠. 저는 소리쳤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남편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유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다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서연이가 들어왔죠. 엄마, 왜 여기 앉아 있어? 서연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나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울어? 서연아, 아빠가 다른 여자랑 집을 나갔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나경이라는 여자 1년 반 동안의 관계, 이혼 통보, 생활비 중단, 로스쿨 학비 중단,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빠. 서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서연아, 안 돼.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가봐야 소용없어.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
서연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어떡해. 나는 딸을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사흘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영수님 맞으시죠?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유언? 시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것이고요.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시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나왔어요. 한자 한자 힘겹게 눌러 쓰셨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영순아, 그날 내 아들놈이 그 여자를 병실에 데려온 날 나는 알았다. 내 아들놈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이다. 당장 그 여자 데리고 나가라고 내쫓았다. 하지만 너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7년 동안 내 자식도 못한 걸 남의 집 귀한 딸인 내가 해줬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아들 대신 너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떠난다. 내 재산은 모두 내게 남긴다. 너무 늦게 깨달은 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녀 서연이와 너 자신을 위해 쓰거라. 그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세 채 있습니다. 고인이 사시던 집, 그리고 강남의 오피스텔 2채요. 예금도 3억 정도 있고요. 모두 이영수님께 상속됩니다. 세 채, 3억.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공증된 유언장이고 이미 명의 이전 준비도 다 해두셨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호사를 부르셔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며느리를 버릴 거라는 걸. 버려질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판단과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이 일을 아들 모르게 빠르게 처리하시길 원하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걱정 마. 할머니가 우리 지켜주셨어. 모든 걸 설명했죠.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남편 회사 비서실 김 과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나경이라는 직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핸드폰 번호와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나경 씨죠? 저 박도현 씨 아내예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만나야 하나요? 네. 꼭 만나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집 근처 카페로 오시겠어요? 1시간 후에. 1시간 후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린 모습. 젊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경 씨, 제발 그만둬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요. 당신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김나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만둘 이유 없는데요? 이유가 없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남의 가정? 도현 씨는 저를 선택했어요. 그쪽이 채워주지 못한 걸 제가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그러게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 간수. 7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집안을 지키며 남편을 믿고 기다렸던 내가 남편 간수를 못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남편의 새파랗게 젊은 상간녀에게. 당신이 뭔데 감히. 전 도현 씨를 사랑해요. 도현 씨도 저를 사랑하고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김나경 씨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함부로 말해? 젊은 아가씨가 참 맹랑하네. 그러니 가정 있는 남자도 만났겠지. 딸뻘 되는 아가씨가 아버지뻘 되는 가정 있는 남자랑 살림까지 차린 거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겠는데 참 당당하네요. 기가 막혀서. 김나경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만 가볼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김 과장이 알려준 정보에 있었죠. 다음 날 그 여자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 씨 아내입니다. 나경 씨 어머니시죠?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따님이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리셔야죠. 제발 부탁드려요. 나경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성인인데 뭘 어쩌겠어요? 그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김나경이 나왔어요. 나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쪽이 여길 왜 와요? 그만 좀 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잖아. 문가에서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상대하지 마. 그 여자 어머니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만 가세요. 다시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하늘이 판단하겠지. 신이 있다면 꼭 천벌을 내리실 거야.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이틀 뒤 남편한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서류만 달랑 들어 있었죠. 나는 그걸 찢어버렸어요.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 받았지? 빨리 사인해서 보내줘. 안 해. 왜 이래? 이혼은 이미 끝난 거야. 형식만 남은 거잖아. 형식이면 안 하면 되지.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러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당신만 힘들어. 상관없어. 나 시간 많아. 재판이든 뭐든 해봐.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영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해. 싫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잖아. 끝난 건 당신 맘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야. 그럼 생활비도 계속 안 줄 거야. 서연이 학비도. 당신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전화했어요. 문자도 보냈고요. 빨리 사인해. 재판 가면 당신만 손해야. 위자료 더 줄게. 얼마 원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이혼을 종용했어요.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김나경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카트를 함께 밀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김나경이 파프리카를 들고 물었어요. 좋은데? 그거 사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부부처럼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나경이 남편 팔을 잡고 웃었어요. 남편도 웃으며 김나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나경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저녁 뭐 먹을래?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나 요즘 파스타 땡기는데. 그럼 파스타 해줄게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웃고 있다니. 마트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요. 장을 보다 말고 카트를 버려두고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인스타그램 봤어? 인스타그램? 아빠가 그런 거 해? 응. 최근에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 사진이 엄청 많아.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김나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두 김나경과 함께였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공항 사진이 있었어요. 드디어 떠난다. 발리 휴가 행복. 그리고 김나경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발리.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부부도 아닌데 법적으로는 남의 남편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여행을 가다니. 엄마. 미안해. 보여줘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인스타그램의 사진들도요.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는구나. 부부도 아니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저렇게 웃는구나. 마치 자기들이 정식 부부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영순 생각 좀 해봤어?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야 말 거야? 안 해. 당신 나 발리 다녀온 거 알지? 나경이랑 정말 행복했어. 우리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제발 이혼해줘. 싫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우리 관계 이미 끝났잖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야. 당신이 아무리 다른 여자랑 여행 다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도 법적으로는 내가 당신 아내야. 남편이 욕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법적으로 부부인 한 저 여자는 영원히 상간녀일 뿐이야. 아무리 해외여행을 가도, 마트에서 쇼핑을 해도, 함께 살아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그냥 남의 남편과 사는 여자일 뿐이야.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호적에도 못 올리고, 아이를 낳아도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상간녀.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겠어.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쌍방 합의가 없으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합니다. 남편 쪽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으면 1년, 길면 2, 3년도 걸려요. 1년에서 3년. 좋아. 그 시간 동안 저들은 법적으로 불륜 관계로 살아야 하는 거야. 재판 가도 괜찮아요. 저는 시간 많아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딸 학비도 되고 나도 살아갈 수 있게 된 지금.
남편이 생활비를 끊어도 이혼을 종용해도 재판을 걸어와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지킬게요. 절대 굴복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평생 상간녀로 살게 만들 거예요. 법적으로 절대 정식 아내가 되지 못하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예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법원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판 이혼을 청구한 거였죠. 나는 통지서를 보며 웃었어요. 좋아. 재판하자. 오래 끌수록 좋아.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는 계속 상간녀로 살아야 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들어줄 거야.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와 피고는 이미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애정은 식었습니다. 피고는 7년간 시어머니 간병에만 몰두했고 원고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며 이혼이 쌍방에게 최선입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남편의 어머니를 7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원고는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원고는 유책 배우자이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제3자와 동거 중입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는 이혼 의사가 없습니까? 내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피고는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끝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더니 법정을 나갔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남편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지만 유책 배우자인 이상 이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하긴. 이혼 안 한 거지. 유책 배우자?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잖아. 법적으로는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다른 여자랑 살아도 법적으로는 내가 당신 아내야. 미친. 남편이 욕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SNS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나경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서연이가 보여줬죠. 새로운 시작. 우리 집. 신혼집 꾸미기. 행복. 사진은 깔끔한 거실이었어요. 소파, 테이블, 커튼까지 새로 꾸민 모습이었죠. 남편이 나간 후 얻은 새 아파트였을 거예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와, 신혼집 예쁘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부러워요. 신혼집. 마치 막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글이 올라왔어요. 오빠가 해준 저녁. 남편 표요리. 감동. 사랑해. 사진은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남편 표요리. 남편이라고 썼어요. 법적으로 남편도 아닌데 공개된 글에 남편이라고 버젓이 쓰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또 달렸어요. 남편분 요리 잘하시네요. 부러워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해줬으면.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저게 불륜이라는 걸.
김나경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라는 걸. 김나경은 완벽하게 정식 부부인 척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또 글이 올라왔어요. 부모님 댁 다녀왔어요. 부모님. 인사드리기. 행복해. 사진은 식당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중년 부부와 남편 김나경이 함께 앉아 있었죠. 부모님. 그 여자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간 거예요. 마치 정식 사위인 것처럼요. 댓글들이 또 달렸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렸구나. 축하해요. 잘 됐다. 이제 결혼만 남았네.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 후로도 글은 계속 올라왔어요. 오빠랑 주말 데이트. 오빠가 사준 선물. 우리 집 강아지 분양받았어요. 모든 게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처럼 보였어요. 뻔뻔하게 부부 행세를 하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게 두진 않을 겁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느라 나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경이가 힘들어해. 법적으로 결혼을 못해서. 제발 이혼해줘. 내가 위자료 더 줄게. 나는 답장했어요. 싫어. 평생 상간녀로 살게 해줄 거야.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진짜 악독하다. 나경이가 무슨 잘못이야? 사랑한 게 잘못이야? 남의 남편 빼앗은 게 잘못이지.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 법이 뭐가 중요해? 법이 중요하지. 법적으로 당신은 내 남편이고 그 여자는 상간녀야. 그게 현실이야. 당신. 그리고 SNS에 남편이라고 쓰지 마. 법적으로 남편 아니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김나경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답장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불륜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SNS에 남편이라고 쓰면서 사람들 속이는 게 평범한 거예요?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SNS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언젠가 모두가 축복해 줄 거라 믿어요. 사진은 남편과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어요. 댓글들이 또 달렸어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힘내세요.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두 분 응원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게 불륜이라는 걸. 저 힘든 일이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는 거라는 걸요. 나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그때 저들이 받을 손가락질을 생각하며 나는 버틸 거예요. 그날 밤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SNS 댓글에 진실 좀 알려주면 안 돼?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왜? 저 사람들 완전 거짓말하고 있잖아. 알아. 근데 지금 내가 나서면 악플러 취급받아. 집착하는 전처라고 할 거야. 그럼 언제?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 거짓말은 오래 못 가. 기다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저들이 아무리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해도 결국엔 들통날 거라는 걸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예요. 절대 이혼 안 해주면서요. 며칠 후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이영순. 왜 엄마 재산이 전부 당신 명이야? 재산 상속 절차 밟으려고 보니 전부 당신 명의로 이전되어 있잖아.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직접 확인해. 그리고 지금 그게 어머님 7년 병간호한 조강지처한테 할 소리야? 무슨 짓을 했냐고. 내가 7년간 병원에서 어머님 간병하며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 1년 반씩이나 딸뻘 되는 애랑 살았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가족을 배신한 당신 입에서 무슨 짓을 했냐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 그 무슨 짓 바로 당신이 했잖아. 생활비도 서연이 학비도 안 준다고 협박하고 처자식 다 버리고 갔잖아. 어머님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유산 상속해 주신 덕에 나도 우리 서연이도 살았어. 알았어. 유산 없어도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지금 잘 경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당신 가져. 대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줘. 됐지? 아니, 그렇게는 못해. 당신 벌 받아야지.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 알아봤어. 법적인 문제 없다더라. 이미 공증도 다 받았고.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 안 할 테니까 이혼이나 해줘 빨리. 나경이 지금 난리야. 어머니 유산 다 당신한테 넘어갔다고.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 여자가 어머니 며느리야? 병간호 7년 한 조강지처야? 어이가 없네. 왜? 그 여자 당신 돈 보고 만났대? 유산 상속 문제로 이혼 압박하지 마. 재판이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해봐. 나는 이혼 절대 못 해주니까. 유산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이혼만 빨리 해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먼저 남편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 비서실에 김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시죠? 회사에서 소문이 좀 퍼지고 있어서요. 무슨 소문인데요? 사장님이랑 김나경 씨 얘기요. 다들 알게 됐어요. 둘이 사귀는 거, 함께 사는 거. 직원들이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나경 씨가 SNS에 올리는 거 회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쓴 거, 신혼집이라고 쓴 거. 근데 사모님이랑 이혼 안 하신 거 다들 알거든요.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뒤에서 많이 수군댑니다. 특히 김나경 씨한테 따가운 시선이 많아요. 유부남이랑 사귀면서 SNS에는 남편이라고 쓴다고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저희도 사모님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딸 서연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그 여자 인스타그램 댓글 봤어? 아니, 왜? 누가 진실 폭로한 것 같아. 댓글 난리 났어. 서연이가 캡처한 걸 보내줬어요. 김나경의 최근 게시물이었어요. 주말 데이트라는 글이었죠. 댓글에는 근데 이분 남편 아직 이혼 안 한 유부남이라던데요. 네? 진짜요? 그럼 불륜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법적으로 아직 유부남이래요. 헐.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이라고 쓴 거? 완전 사기네요. 상간녀가 SNS질 하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김나경의 답글이 있었죠. 사실이 아닌 루머는 삼가주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계속 달렸어요. 루머라고요? 그럼 이혼 증명서 올려보세요. 못 올리겠죠. 이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라고 쓰지 마세요. 남의 남편이잖아요. 불륜녀가 피해자 코스프레. 저는 핸드폰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한 거야? SNS에 댓글 단 거? 내가? 나 SNS도 안 해. 그럼 누가? 나경이 완전 멘붕이야. 댓글 때문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잖아. 당신 정말. 당신들이 거짓말한 거잖아. 남편이라고 쓰고 신혼집이라고 쓰고. 법적으로 남편도 아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남편이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나경이 진짜 힘들어해. 제발 이혼해줘. 싫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김나경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어요. 며칠 후 김 과장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김 과장입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김나경 씨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대놓고 피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회의 때도 김나경 씨가 발표하면 다들 시큰둥해요. 예전엔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저도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유부남이랑 사귀면서 SNS에는 당당하게 남편이라고 쓰는 게 힘들게 해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힘든 게 아니라 사모님이 피해자시잖아요. 그냥 김나경 씨가 너무 뻔뻔해서요.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진실은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경이가 회사 그만뒀어. 다들 손가락질해서 못 다니겠대. 만족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서연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그 여자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한 것 같아. 검색해도 안 나와. 그래? 응. 댓글 너무 달려서 못 견딘 것 같아. 근데 캡처해둔 사람들 많아서 이미 여기저기 퍼졌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대. 어떤 커뮤니티? 결혼 관련, 불륜 관련 커뮤니티. 남편이라고 속이고 SNS 했던 상간녀 이러면서 캡처 사진 올라왔어. 사람들 완전 욕하던데. 뻔뻔하다 사기꾼, 남의 남편 빼앗고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댓글 수백 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경이가 우울증 걸렸어. 약 먹고 있어. 다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 이혼 안 해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나경이가 밖에도 못 나가.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거짓말한 거 들통났기 때문이야. 거짓말? 우리 사랑은 진짜야. 진짜 사랑이면 왜 숨겨? 왜 SNS에 남편이라고 거짓말해? 당당하게 유부남이랑 사귀는 중이라고 쓰지 그래? 당신, 사실대로 쓰면 되잖아. 법적으로 이혼 안 됐지만 함께 사는 중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당신 정말 악독해. 악독한 건 당신이야. 30년 함께 산 아내 버리고 딸 또래 여자랑 살림 차린 게. 그리고 그 여자 우울증 걸린 걸 내가 알아야 해? 왜 매번 전화해서 보고야?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생해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제부터 일일이 다 말해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진짜 잘했어. 뭐가? 이혼 안 해준 거. 저 사람들 평생 법적으로 부부 못 돼.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호적에도 못 올려. 애 낳아도 혼외자로 평생 낙인 찍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 저 둘이 불륜이라는 거.
어디 가든 손가락질 당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또 소식이 들렸어요. 김나경이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서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소문은 따라갔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온라인에 한번 올라간 건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저 둘이 얼마나 뻔뻔한지.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저들이 평생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못하게. 평생 불륜 커플로 상간녀로 유부남으로 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평생 받으며 살게 할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 오피스텔 2채로 월세 수입을 받으며 살았어요.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요. 딸 서연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 저녁 사줄게.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힘들 때 버텨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마워.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웃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과 김나경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소식은 들려왔어요. 원하지 않아도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진 거죠. 소문이 나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어졌대요. 불륜으로 소문난 회사랑은 거래 안 한다는 이유로요.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고 매출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김 과장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사모님,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사장님이 요즘 술만 드세요. 김나경 씨랑도 자주 싸우신대요. 그래요? 네. 김나경 씨가 돈 쓰는 게 많은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장님이 감당을 못 하시나 봐요. 명품 가방 사달라, 여행 가자 이러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들렸어요. 김나경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를 가졌지만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상태라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리고 남편과 싸우다 계단에서 넘어져 유산했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과 김나경이 헤어졌다는 얘기였어요. 진짜요?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 빚만 남았고. 김나경이 그걸 못 견뎌서 다른 남자한테 갔대. 헐. 완전 배신이네. 응. 김나경이 돈 있는 남자 만났대. 이번엔 독신.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아빠는 혼자 남았지. 빈털터리로. 서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년 만이었죠. 영순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집으로 오세요.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죠. 영순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망했어. 빚만 남았어. 나경이도 떠났어. 다른 남자한테. 돈 있는 남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원룸 월세방에서 편의점 알바하며 살아. 그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나는 손을 빼냈죠.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제발. 남편이 울먹였어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아니, 영순아. 3년 전에 당신이 나갈 때 했던 말 기억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내 차례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당신 없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해요. 이제 법적으로도 남이 됩시다. 에이, 이혼? 네.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2년 전에. 아니야. 나 지금 이혼 원하지 않아. 다시 같이 살고 싶어. 전 원해요. 남편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 유산. 네. 엄마가 당신한테 물려준 거. 그 집이랑 오피스텔. 그거 내 목 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나 지금 빚만 수억이야. 먹고 살 것도 없어. 엄마 유산 중에서 내 몫이라도 줘.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아들이잖아. 법적으로 내 몫이 있어.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나왔어요. 서연아, 너. 다 들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서연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당연하죠. 엄마 버리고 딸 또래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 여자한테 또 버림받고. 힘들만도 하죠. 서연아. 근데 지금 할머니 유산 달라고요? 아빠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서연이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할머니가 왜 아빠 빼고 엄마한테만 유산 주셨는지 알아요? 그건 할머니가 병실에서 아빠랑 그 여자 보고 우리가 버려질 거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장 쓰신 거예요. 그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쓰셨어요. 공증까지 하셨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는 할머니 장례식 때도 그 여자 데리고 왔죠. 할머니 장례식 사흘 내내 옆에 붙어 있었죠. 그거 기억나요? 그게 할머니, 엄마, 나 가족들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아, 그건.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죠? 생활비 끊을 거야. 서연이 학비도 안 줄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 로스쿨 학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포기할까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 유산으로 다 대주셨어요. 아빠는 한 푼도 안 줬잖아요. 미안해. 그땐 내가 미안하면 다예요. 지금 와서 미안하면 다 용서돼요. 물론 부모님이 로스쿨 학비 지원해 주시는 거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편이 힘든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빠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우릴 버리고 지원을 끊으신 거잖아요. 서연이가 남편 앞에 섰어요. 아빠, 난 변호사예요. 할머니 유언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아요. 공증됐고 정당한 이유 있고 법적으로 완벽해요. 아빠가 소송 걸어도 질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아빠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낼 거예요? 소송 거는데도 돈 들어가요. 그 돈 있으면 빚이나 갚으세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 할머니 유산은 손도 못 대요.
그건 엄마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간병한 거 생각해서 아빠한테 배신당한 거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서연아. 그리고 아빠,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엄마랑 이혼하세요. 빨리. 서연이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탁 놓았어요. 여기 사인하고 가세요.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아빠 할머니 장례식 때 그 여자 옆에 붙어서 웃고 있던 거.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내가 아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미안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 있고 여자 있을 땐 우리 버리고 다 망하니까 돌아오고. 그게 아빠예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난 아빠 안 봐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그만 가세요.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엔 나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엄마,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나는 딸을 안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데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한 건 우리였어. 내가 학비 걱정할 때 엄마가 할머니 간병하면서 혼자 울 때. 그때 우리가 불쌍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나는 이혼 확정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유예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며칠 후 시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힘든 시간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을 바라보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변호사 됐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평화로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웠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간병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영순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최고의 복수예요. 남편을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차갑게 버린 것.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복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